생각해보면 전 이제 대통령이고 전 영부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부를 다 구속 수사한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물론 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일도 있긴 했지만 뭐 입건은 되지만 조국 전 장관은 뭐 바로 구속되거나 구속 수사를 하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혐의가 네.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부부가 약간 같이 뭐가 있다. 근데 이게 좀 작을 때, 그럴 때는 그중 한 명만 이제 가족이고 그럴 때는 한 명만 구속하는 게 관례상으로 있었지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 때는 이게 좀 심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많이 나왔죠, 그런 얘기. 또 다른 면은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업무인 저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의 경우는 둘 다 혐의가 아주 크죠.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잖아요. 45년 만에 가장 큰 범죄예요. 적용받는 혐의가 가장 무거운, 45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범죄자 중에 적용받는 혐의가 가장 큰 범죄입니다. 함부로 이제 그렇죠, 허투루 내란이니까요. 그렇죠. 예. 허투루 볼 수가 없는 거죠. 내란 그것이- 사형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최하가 예, 무기징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씨도 뭐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건진게이트 여러 의혹들에서 볼 때 절대 혐의가 가볍지 않죠. 이건 별개의 범죄들입니다. 물론 이제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 개입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같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머지들은 사실은 물론 도움을 주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별개로 김건희 씨가 저지른 혐의도 많고,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에게 100억 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니까 신용으로 네. 무담보 대출을 해줬다. 노동진 수협 회장이 예전에 관련된 본인 선거 나갈 때 성접대 의혹이 있었는데 해경 수사가 사실은 무혐의 처리가 나고 불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와 가까운 도이치모터스에게 그 회사가 어려울 때, 이 회사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이 많았을 때거든요. 23년에 그때 100억을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담보도 없이. 예. 물론 이자를 한 15% 받는다 그러면 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닐 거고. 근데 제가 어젯밤에 제보를 받았었는데, 수협 직원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 제보가 왔습니까? 노동진 회장이 네. 김건희 씨도 몇 번 만났다는 소문이 수협 내에서 파다하다. 수협에서. 예. 오. 이건 소문이에요. 정확히 네네네. 이제 그분이 맞을 것 같다고 하는데 소문이고, 그래서 또 수협이 모 방송국과 함께 그 프로골프 대회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국내에서 이제 네. 여러 LPGA나 많이 하잖아요. 그렇겠죠. 주관하는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협찬사가 도이치모터스예요. BMW 차를 이제 경품으로 준다거나 이런 것 있죠. 그리고 같이 골프도 많이 치고 수협 회장이. 근데 이 맥에 사실은 김건희 씨가 있는 것 아니냐. 예. 김건희 씨를 이 수협 회장이 여러 번 만났다. 네네. 이건 일단 소문이 힘을 갖는 거고. 근데 수협 내에 파다한 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밝혀진 건 아니고, 그렇죠. 취재를 해보신 결과 네. 그런 내용도 좀 들려온다. 들려온다. 그러면 라고 좀 김건희 정리할 씨가 수 있겠죠. 지금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전방위적으로 대표적인 게 집사인 김혜성 씨가 184억 원을 IMS 모빌리티에 투자받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김건희 그것도 한 군데서 제보를 받았었는데, 당시 김혜성 씨가 그 IT 업체 하시는 분인데 본인 찾아왔었대요. 23년인가 4년에 찾아와서 내 뒤에 김건희가 있다. 우리 회사 투자해라. 우리 회사 잘 될 거다. 50억 투자해라.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김혜성 씨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를 김건희 씨가 몰랐겠냐? 저는 알거나 도움을 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16개 혐의 말고 또 수많은 게 있을 드러날, 거다. 예. 저는 그래서 32개 봅니다. 최소 곱하기 2. 지금 16개인데 16개가 더 있을 것이다. 최소한. 보세요. 16개는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촉속속 드러났던 혐의가 드러났던 것들이에요. 그럼 이거 막다가 살짝 우연찮게 나온 겁니다. 의혹이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제대로 파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안에 더 들어가서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뭐 우연찮게 몇 개 튀어나온 게 이런 거예요. 네네. 이건 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예, 이건 뭐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거는 네.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또 제보들이 있었군요. 그렇게 큰 금액을 별 담보도 없이 100억 정도 되는 돈을.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긴 한데. 그게 한 3년간 684억입니다. 예. 예. 3년간 수협이 184억이요. 근데 들어보니까 또 수협의 당시 수협은행이 있잖아요. 수협은행장이 수협 조합장이 전체 중앙회 조합장이 노동진 회장의 좀 그 총애를 받던 분이었다. 네네. 근데 이분을 앉히고 야 여기 해줘 이랬을 가능성, 그 의혹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선 어떠십니까? 대변인이시니까 아무래도 이런 우리요? 의혹들이 많이 뭐 제시가 끊었죠, 되는데. 김건희 씨랑은. 예. 김건희 여사를 뵌 적은 비롯해서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뭐 사실 탈당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논란이 확산될수록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뭐 원외 당 대변인이라는 뭐 일종의 뭐 미관 말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우리 당 전체의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끔 그런 생각해요. 지도부 차원에서 훨씬 더 강경하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좀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를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근데 합니다. 나서서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아니 그럼 대변인님께서 직접 나서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때요? 근데 제가 한다 그러면 네. 그게 스피커로서의 메시지가 네. 과연 우리 당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느냐. 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네. 경우에 저도 뭐 그 박승태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드러난 의혹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조사하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은 범죄 혐의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인정하시는군요. 예. 이 김건희 여사의 말을 빌자면 권력이란 게 그렇습니다. 권력이 음. 무서워요. 권력이 취해 없었을 있으면 때 안 보이죠 세상이. 예. 권력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 그 사람 본인도 모르게 아마 그 김건희 여사는 호가호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그 범죄 혐의가 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연결이 돼 있을 거고 네. 본인이 인식하지 않았건 인식했건 간에 조사하다 보면 김건희 여사로 이게 종착점이 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네네네. 그게 지금 특검이 갖고 있는 또 카드겠죠. 뭐, 카드겠죠. 네네. 그러면 이 정도는 보통 어때요? 그 특검에서 이 정도는 저희가 좀 해드릴 테니 이거 좀 인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수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그런 수사 기법을 썼지만 요즘엔 안 그래요. 지금 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바로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지금 JTBC 뉴스에서 이게 단독으로 보도가 뜨긴 했어요. 담보도 보증도 없이 100억 수협 도이치의 수상한 대출 이렇게 뜨긴 네. 떴거든요. 이런 게 같이 추가돼서 좀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의 이제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로 다시 별개 해야 될 것 문제입니까? 같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어떤 의혹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제기되는 거는 좋은데 네. 문제는 너무 그 의혹이 사실처럼 얘기되는 거는 좋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의혹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또 추가 취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때 그것이 이제 실제 관련성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늘 그 특검에서 조사가 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범죄 사실, 피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대. 네. 적법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가면서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은 계속 좀 앞으로도 진행될 이야기고 당장 오늘 구속될 수도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건 생각하십니까? 긴급 체포를 하고 해야 되는데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오늘 당장 구속되진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까? 예전에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에 있고 막 이러다가 출석을 안 하다가 출석을 하니까 긴급 체포를 예외적으로 한 경우인데 네네. 사실 긴급 체포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영장 없이 긴급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뭐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데 증거 자진해서 인멸의 출석한 가능성이 있다거나. 사람은 자진해서 출석한 사람에 대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긴급 체포를 하는 거는 부적절하고 또 위법하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마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 한다 그러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인이 자진 출두했고 또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근데 자기가 아는 대로. 적극적으로 임할까요? 저는 아니 이 말은 그 좀 이해가 안 기억나는 가요. 대로 네. 얘기하겠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겠다는 게 네. 가장 사실 그 판사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라는 게 공식 워딩이죠.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사실 기억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왜곡되냐면 본인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한다는 건 그냥 내 맘대로 얘기하겠다는 거 본인에게 아니에요. 유리하게 왜곡될 가능성은 있지만 네. 여튼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그 수사에 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아마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대로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와서 조사 받는데 긴급 체포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혐의를 그 자리에서 인정하거나 이러면 긴급 체포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인정을 하면 더 그럴 네. 리는 없고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이 사안은 체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안은 이제 구속을 통해서 그 기간 내에 철저하게 수사를 맞춰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앞서도- 특검 수사에 대한 거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오늘 딱 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전 단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지금 미래세 파일에서 수익 배분은 40% 이렇게 나오는데 그 파일 전체가 공개되지는 않았잖아요. 그 내용들이 나왔고 그러면 김건희 씨한테 그걸 물어봤을 때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건 이렇게 앞으로 들어서 물어보면 듣고 아닌데요? 이런다는 얘기예요. 네. 진실대로 얘기할지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 듣고 잘 말하겠다는 거지 이분이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것과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를 하면 나중에 검찰이 구속영장 특검이 구속해서 청구할 때 이 부분이 요런 거짓말을 하네요. 특검이 확보한 증거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럼 구속영장 발부가 용이해집니다. 일단 아니라고는 얘기할 것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들이대면은 예,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전후 사실이 맞지 않으면 그렇죠.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저는 뭐 바로 할 것 같고 바로 할 것 같다. 발부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 예.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각될 어떻게 가능성도 있죠. 기각될 네. 가능성도 있어요. 없다고는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게 그래프 목걸이 이쪽 정도 빼고는 네. 과거의 건들이거든요. 과거의 건들일 경우는 뭐 증거가 남아 있겠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중요한 사유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 장관직을 그만둔 뒤에도 행안부 직원들에게 당시 자료를 좀 변경해서 그 조작하려고 한 것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본 거죠. 사실 과거의 사건이 어느 좀 지나면은 뭐 조작하거나 그러기가 애매한 것들은 이미 증거가 다 나왔다. 그러면 뭐 우려가 적은데라고 판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발부 가능성이 높고 다만 뭐 안 발부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최근의 경향을 보면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발부는 무조건 왜냐하면 된다고 봐야죠. 사실. 예. 그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글쎄 뭐 민주당 쪽 변호사분들은 다 뭐 구속영장 발부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쪽에서는 또 이게 구속영장 발부될 사안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분도 많았어요. 또 명망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도 구속영장 발부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었는데 특검 수사와 관련한 최근의 사법부 분위기를 놓고 보면 그것도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발부 안 해주기가 분위기상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사법부에서. 네. 사법부가 사실 뭐 물론 뭐 사법부 제가 존중합니다만 이미 분위기는 좀 많이 기울어 있다고 봐야죠. 넘어갔다고 네.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김건희 씨를 단 한 차례 소환 후에 바로 이게 좀 예상이 엇갈렸는데, 그러니까 좀 몇 번 더 소환을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이 칠 것이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혐의 부인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아무래도 의미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겁니까 확실히? 어제 그저께 조사받고 난 이후에 양쪽이 다 만족해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 특검 쪽에서는 준비한 그 질문을 다 소화했다고 얘기했고 또 김건희 씨 쪽에서는 특별히 배려를 많이 받아서 좋았다. 그래서 할 말을 다 했다. 그 양쪽이 다 좋게 얘기를 하길래 이러면 뭐지? 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검찰이 기소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결국은 검찰이 이 만들어놨던 어떤 빌드업에 김건희 씨 측이 말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하면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안들, 특히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 그다음에 증언, 뭐 이런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측에서 얘기한 것들이 사실상 다 다른 얘기더라. 근데 그게 거짓말에 가깝다. 특히 예를 들면은 그 반크리프 목걸이 그거 김건희 씨가 자기가 한 15년 전에 홍콩에서 한 200만 원 주고 모조품을 산 거다. 2010년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2010년이에요. 그런데 특검에서 반클리프 측에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목걸이는 2015년 11월 달에 첫 출시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반클리프
CF 쪽에서 그 홍콩에서 그 모조품이라고 했던 걸 보고선 베낀 건가요?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행위에 대한 부정 그리고 이 증거 능력에 대한 반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속영장을 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 뭐 배려를 받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이동훈 수석 대변인님. 이거는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었다고 보세요? 왜냐면 근데 이런 거짓말했다 구속영장을 쳐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렇죠. 당연히 중요한 게 그 증거인멸이고 네. 그 수사 임한 태도가 구속을 시키냐 안 시키냐 이게 중요하죠. 증거 이제 인멸입니까? 정확하게 이런 뭐 거짓말을 하고 저 아니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 그렇죠. 이게 증거 네. 인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가 사실은 그런 구속을 안 당하려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멘트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멘트라는 게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보면서 뭐 힘없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조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전 대통령하고 보면은 상당히 수사 임한 태도가 대조적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잘 모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몸을 낮춰가면서 구속만은 피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동안 조정을 해왔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몸통이고 실질적인 힘을 쓰고 있었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증인이죠. 제가 제가- 첫 번째 이제 대변인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크로비스타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뭐 네네네. 다른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고 했는데 첫 인상 자체가 부부의 인상 두 사람의 인상 자체가 네네.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처가 내지 경처가 이상의 어떤 자세 태도 약간 좀 쉽게 표현해서 잡혀 산다. 잡혀 사는 게 이제 공처가 경처가인데 네. 그 수준 이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조종당한다는 느낌. 조종당한다고까지. 아니 그러니까 뭐 조종이라는 그 처음에 그 느낌은 안 들었는데 네. 이후에 갈수록 그 국정 대통령이 돼가지고 임하는 태도를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한테 조종을 당했고 결국은 지금의 그 며칠 사이에 보여진 검찰에 출두하는 특검에 출두하는 장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저항하는 장면 이런 걸 봤을 때 네네. 끝까지 김건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는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저 남편은 앞세우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장해찬 최고위원도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었잖아요. 네. 그 여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뒤에서 좀 조종하는 거 아니야?라고 좀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낀 인상은 뭐 제가 길게 막 대화를 나누거나 그럴 기회가 따로 많지는 않았지만 네. 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좀 마녀 사냥을 한 감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대선 때부터 뭐 줄리라고 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음모론을 막 민주당 정치인이나 방송인들이 퍼뜨렸잖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 뭐 잘못이 밝혀지는 것과 별개로 그런 인신 공격과 음모론은 한 여성에게 가해져서는 안 되는 폭력이잖아요. 네네. 네, 뭐 술집에서 근무했다느니 뭐니 하는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좀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네, 썼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방어 기제, 음. 너무 말도 안 되고 도를 넘는 걸로 공격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 기제들이 쌓이면서 이게 자꾸 또 정무적으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이게 나쁜 고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가까운 입장이었으니까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고. 영장 뭐 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1심에서 징역 2년 나오고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게 징역 2년 유죄 나왔는데 바로 잡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관련인들의 진술이나 뭐 증언 신병 등이 대부분 확보되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증거를 인멸할래야 인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도주를 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뭐 출국 금지 다 걸려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구속을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구속 불구속 여부가 죄가 있다 없다를 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구속이 필요할 때만 구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에 맞다고 보는데 이게 뭐 정서나 여론 가지고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뭐 탄핵당한 대통령 부부니까 다 구속해 이럴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특검팀이 지금 세 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여지는 거를 의식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의 어떤 경쟁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근데 그래 이제 보이긴 해요. 여의도나 서초동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 내란 특검과 최혜병 특검에 비해서 김건희 특검이 좀 속도나 이게 지금 좀 제일 처진다. 처진다라는 예. 여론이 있었거든요. 여의도나 서초동에서는. 그래서 어제 아무래도 윤석열 네. 대통령 이제 조사하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좀 무리한 건 하려고 아닌가? 했던 것.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는 사실 소환 조사를 몇 번 더 하고 영장을 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조사 자체를 거부를 안 하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 얘기도 측은.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하루 만에 끝날 양은 아니라고 특검이 말했는데 하루만 하고 그냥 영장을 쳐버렸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특검 내부에 좀 경쟁이나 보여주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 이건 자업자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에 있을 때부터 이 특검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때 했으면은 이렇게 세 개의 특검이 경쟁적으로 그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 그거 없다고 보고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있었을 때 했으면은 이렇게 바로 구속영장 들어왔을까요? 그것도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했던 방식 있잖아요. 출장 조사 가고 휴대폰 맡기고 황제 조사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에 그럼 이거 하지 그랬어요.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게 만들고 서로 특검끼리 경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구속에 이르게까지 가는 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12일 날 구속 그 영장에 대한 심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16가지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사가 된 게 한 4-5가지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11개는 언제 할 거냐? 김건희 씨 측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하나 조사가 끝나면은 하나 조사는 6시 이내에 끝내주고 3-4일 동안의 휴식을 보장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몇 년 걸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 갖고 있는 시간은 불과 한 12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르게 구속해놓고 언제 나오세요라는 출석 일정을 조정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소환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것이 특검이 원하는 방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씨 측에서 이걸 호미로 막을 걸 가려도도 못 막고 지금 포크레인 불러와도 막기 힘든 이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라고 비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구속 수사의 타당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작에 수사받고 성실하게 임했으면 이런 일까지 안 왔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 구속 수사를 당하는 이유는 뭐 일단 속도 면에도 있고 어쨌든 뭐 그동안 있었던 일이 좀 정당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진작에 만약에 특검 수사를 받았으면은 지금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탄핵이라는 게 계엄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은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총선에 대패한 게 있고 네.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신들과 이제 지지 철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문제만 제일 제대로 처리했더라도 네.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이에요. 무슨 그런데 말이에요? 내란이 없었다면 없었을 것이다. 계엄 사태가 없었을 예. 것이라고 저는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거 부부가 동시 구속되면 일단 영부인 구속되면 영부인 최초 구속이고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일도 사실 전 처음 보는 그림이거든요. 이거 좀 부담 없습니까? 괜찮아요? 부담을 갖고 지금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특검의 이름 자체가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렇다면 이 김건희 특검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김건희 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과정들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그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부부다 아니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각각 특검에서 혐의점이 있다면 그 혐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부부관계냐 아니냐, 그것은 지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조국 전 장관 얘기 잠깐 하시지만 장혜천 최고가 그때는 정경심 여사가 이제 구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국 장관은 부부를 좀, 자녀도 있는데 부부를 둘 다 구속하기에는 좀 보기 안 좋고 좀 관례상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어서 사실 구속수사를 안 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 그거는 이제 영장 문제가 아니라 1심에서 징역 2년 땅땅땅 나왔는데도 구속이 안 된 거거든요. 네.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땅땅땅 나왔는데도 구속이 안 됐어요. 이번 경우는 어때요? 그럼 부부를 다 구속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뭐 전직 대통령 부부라고 특권을 주어라 특혜를 주어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다른 전직 대통령이나 다른 정치인들에게 했던 관례 정도는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더 잘해줄 필요도 당연히 없지만, 근데 다른 대통령은 내란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형이 중하다는 게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그렇죠. 주로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모두가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수사받는 과정이나 재판받는 과정에서, 아니 근데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던 내란 혐의가 헌재에서 예. 내란 여부를 다루지는 않았죠. 헌재는 그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네네. 탄핵 여부를 다루는 거고요. 그러니까 형법상 내란이 될지 안 될지는 형사재판에서 나와야 결론이 나는 거지 지금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건. 네네. 법리적으로. 뭐 그건 맞죠. 정치적인 예. 게 아니라 예, 예. 법리적으로. 네. 그러면 그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예우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우가 예.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사위 뇌물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가 검찰의 소환 조사 여부를 다 무시하고 한 번도 조사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냥 조사 못하고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 장관이 2심에서까지 실형이 나왔는데 출마하고 당 만드는 것까지 다 내버려 두고 나서 국회의원 10명 만드는 거 보고 나서 대법원 확정 나와서 감옥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 더 가혹하게 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특혜를 주라, 특권을 주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보수 진영의 지지자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뭐 대통령 예우해달라 이런 차원의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문 전 대통령 부부나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케이스에서 형이 확정되고도 징역을 안 살았던 조 전 장관 케이스가 있고, 네. 조사를 다 거부하고도 그럼 조사 못하고 기소로 바로 넘긴 문 전 대통령 부부 케이스가 있는데 윤 전 한 가지만 대통령 더 부부도 여쭤볼게요.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내란죄가 유죄가 되면은 이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에요. 그렇죠. 그때도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 아니 이제 그런 형이 상황은? 판결이 나오면 상황이 또 좀 달라지겠죠. 음. 근데 이제 뭐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건데 일단 그 3심 나오기 전에는 다 우리는 무죄 추정이야라는 논리를 만든 장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렇잖아요. 민주당의 1, 2심 논리이기도 하고 유죄 나오고 민주당이 계속 3심 나오기 전에 우리 다 무죄야. 네. 조국 전 장관 3심 나오기 전에 당 만들어서 국회의원들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심 판결이 나와야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1심 판결이 나오면 여러 가지 또 지각 변동이나 파급력이 꽤 크겠죠. 그거는. 아니 장해찬 최고위원의 말대로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체포영장 집행 두 번째도 이제 끝내 무산이 됐고 물리력을 행사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흔히 말해서 팔다리 잡고 들어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맞지 않다라고. 저는 그건 과하다고 봅니다. 과하다고 그거는 생각하시는 명백히 거예요? 비판받을 사안이라고 보고. 그거는 제가 좀 이건 반론을 어떻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세요? 예, 예. 지금 계속 뭐 문 전 대통령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조국 그 수석 당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하고 또 재판을 받는 건 다르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재판도 안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지금 뭐 휴전기니까 그렇다 치고 수사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국민들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런데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구속이 된 이후에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본인이 이 수사에 책임 임해야 되고 또 수사에 들어가서 조사실에서 뭐 진술을 거부하는 거 이건 충분히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방어권이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아예 조사 자체를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이라는 것을 발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어제도 두 번째 간 겁니다. 그거마저도 뿌리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정 10명이 상대를 못할 정도로 건강이 충분히 건강하다라는 것은 어제 확인된 것이고 버텼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 정도 버틸 정도면은 체력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본인이 그렇게 그동안 법치주의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법원에서 발부한 정상적인 그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죄소자들이 그럼 나도 안 가겠다. 나 지금 나가서 저기 조사 안 받겠다라고 나도 어차피 가서 묵비권 할 건데 나도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뭐 이렇게 윤석열도 얘기하는 거죠. 안 가는데 왜 나는 왜 가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공권력, 법 집행력 그리고 법치주의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서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본인의 자유지만 수사에 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판이 생기고 이 몸을 드러내겠다고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그 장해찬 최고가 얘기했던 것과 약간 연결되는 게 이게 예우에 관한 건 같아요. 결국에 이게 가서 조사를 받으면 포승지를 묶여서 죄수복을 입고 나가는 사진이 찍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찍히기 싫어서 안 나가려고 버티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대체적으로 우리 김 대변인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네. 그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거는 이쯤 되면은 나가줘야 돼요. 나가가지고 그래서 사진도 찍히고 그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하위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형량을 다툴 뭐 여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말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가지고 승부수를 띄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이제 그런 모습 버티면서 자기가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특검이 조금 더 영리하게 이쯤 되면은 특검에서 더 무리수를 더 가지고 구인을 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지금 정도 되면은 좀 접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노림수에 말리지 않는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게 법을 잘 아시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런 쪽을 다뤄 보셨으니까 근데 잘 이게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있거든요.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친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쨌든 서부지법 사태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과정이나 재판 중에도 예우를 했던 건 일정 부분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 갈등을 고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의자를 드러내려 했다. 그러다 떨어졌다. 팔을 잡고 끌었다. 이게 어쨌든 한쪽 지지자들을 또 계속 과열시키는 민감하고 자극적인 소재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가면 된다라는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수사를 거부하고 하는 것 자체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형사법을 살펴봤을 때 나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한들 문재인 정부 때 법을 바꿔가지고 재판정에서 저 검찰이랑 조사받았던 거 다 인정 못합니다 하면 그 모든 진술이 다 그냥 백지가 없어지는 돼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예. 재판정에서 진술하는 게 다 의미가 있고 만약 재판정도 안 나가고 재판정에서도 진술을 안 하면 그 불이익은 피의자가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특검이라는 것도 진상 규명을 빨리 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차피 진술 거부할 게 뻔하고 나와서 무슨 말을 한다 한들 재판정에서 그거 증거 부동의하면 다 백지 쪼가리가 되는데 그냥 빠르게 기소하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는 게 특검 입장에서도 본질에 충실한 거지. 뭐 장정 10명을 넣었니 많이 하는 건 이건 특검도 저는 보여주기 정치를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실익이 있고 이거 아니면 재판을 못하는 상황인 모르겠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조사를 마지막으로 정리 근본적으로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 그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묻고 답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뭐 이런 걸 그 여론조사 이런 거 받은 걸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받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답을 안 해요. 이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묻고 거부한 것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거부했습니다라고 남죠. 답 안 했으니까 안 한 걸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체가 지금 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것과 안 만들어지는 것은 천지 차이다. 특히 법정에 나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서 능력 이거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님이 판단을 할 때 그런 조서들에서 나온 질문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대답을 안 했네.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답을 안 했네. 이런 심증을 굳히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안 받고 거부하는 실익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안 받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쇼라고 보지만 여기서 하나 잘못된 건 조서 부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서 자체를 판사가 못 봐요. 그 질문을 하고 거부했습니다라는 걸 못 본다니까요. 이 페이퍼 자체가 판사한테 오픈이 안 돼요.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랑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수석이 만들었어요. 피의자 인권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문을 하고 거부했습니다. 답변 거부하는 걸 판사가 보고 심증을 굳히려면 우리 대변인 말씀처럼 피의자가 그 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걸 동의를 해줘야 돼요. 동의 안 하면 아예 이 열람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그 제가 내용을 검사만 볼 수 있는 거군요. 판사는 못 네, 보고. 아예 그리고 그 내용을 재판에 쓰지를 못해요. 검사가 그래서 작성한 거. 굳이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할 필요가 형사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네. 한번 해봤는데 안 해? 네. 그러면 조사를 거부했다는 건 판사한테 보고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약간 빨리 좀-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는 거죠. 좀 그냥. 걱정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의 진행 상황이란 게 있는데 자꾸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법의 이 진행 과정과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자꾸 거부를 하니까 이런 거는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네. 저는 뭐 김준욱 대변인이랑 입장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실리적 것 같은데? 관점에서 아니 실용적 관점에서 이게 무슨 실익이 있냐. 네. 빨리 재판하고 진상 규명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고 네. 원론적으로는 조사에 출석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죠. 네. 그게 더 저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근데 근데요. 예. 근데 거부를 하면 굳이 이거를 막 신랑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사회 갈등만 양산시키지 아니, 실익이 이거는 없다라는 사실 거죠. 근데 너무 보이는 게 뭐냐면 특검이 보여준 게 없으니까 특검에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이라도 찍히려고 끌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이미 걸 보여주기 특검이 정치적 위한 계산을 하는 거죠. 특검은 그 특검도 정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 그러면 사실. 안 되지. 정치적인 아니, 속이 있어도 아닌 척이라도 해야지. 아니 왜냐면 지금 특검은. 양 특검이 3개인데 지금 사실 김건희 특검만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들도 쫄리죠. 사실 솔직히 우리가 유튜브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이따 특검 대변인으로 취직하시겠는데 이러다가. 아니 근데 그렇기 지금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약간 거다라고. 오해가 있으실 것 예. 같아가지고 사실관계 제가 하나만 좀 잡고 가면 제가 특검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만 특검에서 1차 소환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을 체포해 올 때, 그러니까 그 체포해 왔을 때 1층에서 그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조사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언론에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기 때문에 전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꾸 특검이 뭔가 대통령을 망신 주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언론에 계속 뭔가를 공개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공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아, 이건 특검도 오해다. 예 그렇습니다. 특검도 네네네. 지금 구치소에서 예를 들어 체포가 성공했다고 치고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요. 그 차에 썬팅되어 있어 까맣게 되어 있는 차 내부가 보이지도 않는 차가 지나가는 거 말고는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뭘 더 특검이 네네. 보여주겠다 이러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좀 지켜봐야죠. 특검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집행을 하는지도 계속 좀 지켜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세 가지 중에서 사실 김건희 특검이 재밌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어요. 혐의가 많고 혐의가 일단 16개 플러스 알파니까. 하면 나올 게 많을 것이다. 워낙 네. 바쁘게 사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정치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고 민주당이 부지런하게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한다고 했는데 16개나 쌓았어요. 민주당. 아니 뭐 통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누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명품 백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바빠. 뭐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도 또 비즈니스도 하시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것이 나오고 더 중요한 거는 좀
경악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어. 이제 그런 예측을 했는데 이게 또 막상 까보니까 너무 방대해. 맞아요. 여기저기 너무 막 다 방대해. 펼쳐놔가지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요것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게 사실 또 네. 작업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 내란 특검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12월 3일부터 눈으로 봐버렸잖아. 현행범이야, 현행범. 현행범. 너 법 좀 한다. 근데 하여튼 그 눈으로 흐름 끊어졌네. 아, 하여튼 아니, 그 눈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에이 말이 안 나. 아, 이거 하여튼 민주당이 어. 국민의힘의 조언을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3대 특검 동시 출범할 때부터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특검할 거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특검끼리 경쟁하면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겠냐. 김건희 특검만 혐의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이래요. 아니 김건희 특검 뭐 대단히 많은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양평 잠깐 털었다가 통일교 잠깐 털었다가 무슨 뭐 어디 해외 수주된 거 잠깐 털었다가 뭐 디올백 잠깐 털었다가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러니까 이제는 좀 구체적인 물증을 가져와서 입증을 하라는 건데 없잖아요. 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레토릭으로 쌓아 올린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레토릭은 물증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난관을 걷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뭐 통일교랑 뭐를 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준 건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간 건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굉장히 복잡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양평도 마찬가지였고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고려되던 노선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성 평가를 해보니까 그게 더 경제성이 좋다라고 평가가 됐던 것이고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 지시로 인과성이 성립하느냐 다 입증해야 되거든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쌓아 올린 것들을 전략적 실패 때문에 지금 조금 실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럼 그렇게 제가 판단을 거기에 합니다.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좋다. 예, 양평고속도로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또 제가 국회에서 국토위 오래 했습니다. 어. 예, 고속도로 담당이었어요. 오, 잘하시겠네요. 쉽게 또 말해서 신뢰도 공격을. 네. 우리 또 국민의힘이 사랑하는 연구단체 어디입니까? 김성렬 최고님. KDI? KDI잖아요. KDI에서 2년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이게 세운 노선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영역업체가 2달 만에 바꿨어요. 근데 너 영역업체 야 너희들 가봤어? 한 3번인가 가봤다 했나? 2-3번? 잘 알지도 못해. 네. 그런데 이 그림을 내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그림만 딱 보더라도 이게 쓸데없이 슬라이스가 많이 났어. 쓸데없이 그래서 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영역업체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어? 하면 증수를 받아내면 이건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체크 그 돈을 썼던 내역들 네. 그리고 아크로비스타라든지 한남동 간저라든지 여기에 출입했던 내역들 통일교 왔다 갔다 했던 내역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샤넬 코리아 이런 데서 받은 내역들 보면은 거의 소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과거에 일단 지금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아마 영장을 치게 되면 이미 소명이 된 것들 그래서 주가 조작 같은 경우도 사실 핵심은 김건희가 알았냐 몰랐냐만 증명하면 되는데 이미 증권사 직원한테 말을 했잖아. 네. 아니 수익의 40%를 블랙펄한테 주기로 했다고 과도하다고 얘기했어. 또 그러면서 추가로 뭐를 해줬냐. 야 이동영 그 휴대폰 인터넷 중계기 가지고 다니면 추적을 안 당해.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 녹음이 나왔어. 근데 몰랐냐라는 거야. 나왔잖아요. 그리고 공천 개입 아니 당선인이 뭐 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걱정 마라 하고 또 우리 성렬이 말했잖아요. 뭐 당의 말이 맞네. 뭐 상현이한테 말해서 다 나왔잖아요. 그럼 최소한 1번, 2번 2개만 해도 소명이 됐잖아요. 그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니 이거는 저도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나 도이치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좀 혐의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게 재판으로 가는 과정은 많이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녹취나 이런 것만 가지고 재판부는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녹취가 나온 걸 가지고 검사는 그 말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게 어떤 의도로 나온 이야기고 어떤 뭐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이런 걸 물어가지고 진술을 받아내야지만 그 진술을 가지고 판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진술을 지금 제대로 하겠어요?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다루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 중에 한두 개만 가지고도요. 검사팀 하나가 1년, 2년을 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 짧은 기간에 16개를 어떻게 다 다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이거 진짜 무리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럼 연장해야겠네.
저는 연장해야 된다고 연장도 보고요. 한계가 있잖아요. 연장한다고 특검을. 보는데 연장을 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어차피 선택과 집중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요. 이게 하나하나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특검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와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이것들은 다 증거도 지금 와서는 찾기도 힘들 뿐더러 증인들이 다들 거부를 하기 시작하고 어디가 있는지 찾기도 힘들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욕심내다가 진짜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 욕심내다가 다 놓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건희 우려입니다. 우려. 김건희 여사가 수사 때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천을 개입한 게 아니라 의견을 낸 거다. 의견을 낸 거라고 했어요. 그럼 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슨 의견을 내? 그리고 공천 개입은 진짜 그걸 예. 범죄로 증명하기는 매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공천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관위가 또 있고 공관위원장이 있고 공관위원들이 있고 또 이제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또 최고위에 또 가야 되잖아요. 당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차례 의결을 해야 되고 표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표결에 김건희 여사의 그 의견 개진이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그러니까 종래의 의사결정을 뒤집을 정도의 기속력이 있었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김영선 그 전 의원은 이미 그때 4선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김건희 여사 한마디 때문에 못 받을 공천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복잡하고 양평도 뭐 이제 저부터 전문가시니까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양평 고속도로잖아요. 정차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교차로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되는 그런 땅들이 수혜를 볼 만한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차선인데 고속도로가 난다고 땅값이 오르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를 내는 게 뭐냐면 네. 구속 신청이에요. 구속. 김건희 여사를 구속을 해야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을 해놔야지 그 사람이 못 견뎌가지고 자백을 하게끔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판사들이 구속영장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혐의가 어느 정도 명백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래야지 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어. 하려면 이미 다 했어. 이제 와서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혐의가 명백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자들이 뭐 진술이 명확하다거나 아니면 증거가 명확하게 나왔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죄나 진짜 괘씸한 거에 있어서는 구속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이거 구속영장을 받아주기에는 쉽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자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미 뭐 증거 인멸했으면 다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그 뭐 나토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가짜래잖아, 가짜. 뭐 그런 것들 목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누구한테 맡긴 거야 친구한테. 예. 그러면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맡긴 지 지금 어제 오늘 맡겼겠어? 맡긴 지 좀 됐을 거라고. 그런데 이 수사기관이 정말 기똥차게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찾아낸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이 김건희가 밖에 나와 있으면 그것을 삼자로 우회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정감을 준단 말이에요. 야 버티면 돼. 그런데 김건희가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정신적으로 괴로워요. 아, 그럴 수 있죠. 괴로워. 네. 괜히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내가 어떤 화를 입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갖다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상당히 그래서 이 구속을 한다는 것은 증거 인멸 다 뭐 시간 지나 끝납니다. 아니에요. 그 엄청 여러 가지 어떤 수사에 대한 기법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약간 압박이 올 수 네, 있구나. 다른 본인한테 사람들이. 지금 뭐 그거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아, 너무 힘들 것 같아. 황금폰 있다고 생각을 해봐.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나도 조금 잘못한 게 좀 있어.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야, 근데 그러니까. 내 주변 막 다 잡혀가.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구속을 시키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피고인도 봐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정황들을 수사기관이 얘기를 해. 야 여기 숨어 있어. 여기 구속시키면 여기가 불 것 같아. 라는 거를 정확하게 판사한테 얘기를 하면 판사가 들어주겠지.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판사로서는 쉽지 않아요. 자 또 여기서 네. 만약에 지금 김건희 집사라고 말하는 김예성 씨 지금은 대기업으로부터 김건희를 통해 뭐 184억씩 받고 거기서 뭐 46억을 슈킹을 했네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지금 뭐 베트남인가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도 지금 김건희가 만약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멘탈 흔들립니다. 지금 어떻게든 김건희하고 삼자적으로 지금 주고 받고 있을 거야. 야 누나 지금 상황 어떻게 돼가? 예성아 걱정 마.
누나는 잡혀가도 너는 살려줄게 이런다고. 근데 그런 안심을 시켜줄 사람이 이제 없잖아요. 없지. 그러면 눈앞에는 처자식이 있어. 벌써 자기 마누라도 출국 금지 당했어. 멘탈이 무너진다니까. 술 한잔 먹어. 보통 이 피의자나 도망다니는 사람들 술 먹고 자수 많이 합니다. 술 먹고 베트남에서 외롭지. 어디도 못 돌아다니지. 그러잖아. 그래요, 구속시킵시다. 예, 그래서 구속시켜가지고 그런 수사합시다. 겁니다. 예. 그래서 밝혀냅시다. 제가 뭐 일종 만주 변호사 아닙니까?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특검이 진짜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무리하게 하다가 진짜 놓칠 수 있어요. 저는 수사를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좀 더 보강을 해서 자꾸 반려되는 일 벌어지면요. 국민들 입장에선 판사를 욕하게 돼요. 근데 판사 욕 먹이지 마세요. 본인들이 정확하게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내야 돼. 너무 든든한데요. 희한한 논리네. 아니 왜냐면 내가 진짜 판사 욕하는 국민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너 지기현 같은 사람들 욕하면 안 돼? 아니 우리가 심판을 건들기 시작하면은 경기가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말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있고 그게 엉망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판사끼리도 다들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자기 승진 깎아먹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하고. 큰 사건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 주는 거고 본인 승진에 악영향 주는 거하고 좀 그래도 비교 우위가 다르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맞는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영부인한테 비화폰, 일반적으로 영부인은 핸드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영부인님으로 등록된 대통령급의 경호를 받는 비화폰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청와대 부속실에 있었다 그랬지만 비아폰이라는 얘기 자체를 저는 윤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많이 들은 게 지금 처음이에요. 저희가 청와대 부속실에 근무할 때는 그때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은 물론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도 저도 일정을 제가 총괄 일에 담당했기 때문에 저도 물론 보안폰을 받았어요. 보안 교육도 받고. 근데 저희는 그때 보안폰이라고 불렀어요. 비아폰이라고 부르지 않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비아폰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비아폰이 보안폰하고 또 다른 성격의 전화번호가 이미 저장이 돼 있는, 쉽게 말해서 사무실 집무실에 탁상에 전화가 있으면은 1번 버튼을 누르면 누구한테 다이렉트 연결되고 2번을 누르면 누구한테 다이렉트 연결되고 이런 식의 폰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아폰은. 그래서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고 김건희 여사가 누구든지 대통령처럼 바로 전화를 다이렉트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부인에게 비화폰이 기존에는 주어졌던 것인가 처음인가. 뭐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게 박근혜 대통령은 영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었죠. 없었는데 제가 추측컨대 저희가 만약에 그런 비아폰이라고 했으면은 전임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잖아요. 같은 당이지만 그럼 저희도 그런 비아폰을 받았겠죠. 근데 저희는 보안폰이었거든요. 그 보안폰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버튼을 단축키를 누르면은 바로 전화가 연결되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근데 지금 윤 정부에서는 그러한 단축키를 누르면 바로 연결된다는 그런 전화번호가 있는 폰을 정말 그 폰을 가져야 될 사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한테 줬다는 것도 문제인 거고. 그리고 과거에 다른 정부에 영부인이 있었던 정부의 사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또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한테 줬다는 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 영부인한테 준 비아폰이 윤 대통령하고 동급이라는 것은 더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영부인은 엄연히 확대 해석해서 공적인 신분이지만 말 그대로 공무원 신분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대통령과 동일하게 그걸 지급받았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민주당에서 보기에도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행태들이 결국 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졌다 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일단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 야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마시키는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건 나서서 제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수사 무마의 목적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권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창원 산단 명태균 씨로부터 이제 드러난 일들이 이제 텔레그램으로 창원 산단에 대한 개요 뭐 PPT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할 때 장관들, 차관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연락을 취해야 할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권 개입의 목적 이걸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갔는데 문제는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은 A급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서실도 보니까 B급을 썼더라고요. 네. 안보실 C급을 썼어요. 예. 근데 대통령이 쓰는 A급을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건 그런 정도의 어떤 위상을 정부 내에서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게 저희 대통령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실 때 이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질의응답을 할 때도 김건희 여사가 밤새도록 대통령 폰을 가지고 답장을 보냈다는 사실이 한번 드러난 적이 맞아요. 있었죠. 네. 그때 대통령께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미쳤냐? 왜 잠을 안 자고? 그때 포인트는 미쳤냐? 왜 남의 폰을 당신 폰처럼 활용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냐? 요게 포커싱이 맞춰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미쳤냐? 왜 이 시간까지 잠을 안 자고? 건강 나빠지게 매일 해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폰으로 이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만나는 모든 이 사람들과 이미 대통령 폰으로 그냥 대통령인 것처럼일 수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본인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비화폰은 비화폰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폰대로 네. 이런 이 국정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을 것이다. 아니 라는 이거 생각이 드는 생각해 거죠. 보니까 그럼 대통령이 가져야 될 폰을 본인이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폰이 없고. 아니요, 대통령도 있긴 있는데 대통령과 동급의 폰 두 A급. 개입니까? 두 개 확실해요? 그렇죠, A폰. 아닐 수 이게 있을 것 5대인가 6대예요. 아 그래요? 폰이. 그리고 이게 폰이 들어가면 어플 네. 시스템이어가지고 예. 여기에 이제 클릭만 하면은 바로 그 사람한테 바로 전화가 연결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한테는 A가 안 보이죠. B등급은. 예. C등급은 AB 등급이 안 보이죠. 근데 그 아래에만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A는 다 A등급은 보고 있네요. 모든 국정을 다 보이는 그런 어플이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상 V0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거 사실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 두 분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뭐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어느 정도 공적 지위인 건 틀림없죠. 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비화폰이라는 거 목적 자체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극도의 비밀을 유지해야 될 상황에서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된 사람들만 사용하라고 한 것인데 지금 그 김건희 씨가 공적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최고 등급의 비화폰을 부여받았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김건희 씨가 사용한 그 시점이나 이런 통화 내역을 보면 자신과 관련된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될 상황 그리고 본인이 약간 법률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상황에 주요 그 정부 인사들과 통화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아주 상당히 잘못된 거고 지난번에 김성원 차장 소환했을 때 그 내란 특검에서 어떤 제명을 했냐면 이렇게 민간인 노상원 씨한테 이 비화폰을 준 혐의 자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식으로 의유를 했다고요. 그러면은 이 폰 자체도 사실은 이 폰을 사용한 시점도 중요하지만 이 폰을 누가 주라고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제 절차, 어떤 의사결정 그리고 어떤 결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김건희 씨한테 주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나중에 이 내용을 삭제하라고 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정황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죄가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그렇죠. 봅니다. 날 수도 있으니까 면밀하게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이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관계로 김건희 씨의 집사 김예성 씨가 귀국을 했을 때 또 어떤 말을 하는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해 보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 또 베트남 갔다 오셨으니까 베트남 가서 만났어야 되는데 못 만났어요. 출장 갔다 못 오셨고 이분은 베트남 계시고 무슨 관계이십니까? 전혀 관계 없고 제가 혹시나 해서 만날 줄 알았는데 못 만났어요. 네. 근데 김혜성 씨는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하고 10년 이상 된 그런 깊은 관계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김혜성 씨를 보고 돈을 줬겠어요. 그 쓰러져가는 기업에 말은 투자인데 투자가 아니잖아요. 거의 130억 184억이라는 돈을 184억. 근데 그 투자의 주체 중에는 저는 정말 제가 충격적인 게 제가 정권회사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네. 한국증권금융이라는 데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건전한 회사고 거의 중공기업이에요. 그 회사조차도 거의 50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 김혜성 씨가 뭐라고 김혜성 씨를 보고 줬겠어요? 밝혀야죠. 그래서 김혜성 씨는 본인이 이제
여권도 취소되면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본인이 창피하는 모습을 당하기 전에 들어와서 그 184억에 대한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우리 이채고도 했지만 비단 이것뿐이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 10년지기 사람이 184억도 이렇게 쉽게 굉장히 쉽게 네. 투자를 받았는데 이거 한 건만 했겠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네. 야, 그래서 이 김씨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 네. 보면은 전형적으로 주범이 뒤에 숨어 있고 예. 중간에 그 실질적인 실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을 때 예.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사망한 경우가 예. 아주 이 사람이 죄를 면하기에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도망가거나 혹은 뭐 이렇게 그 사망한 경우에 그쪽에 모든 책임을 다 지우고 그러니까요. 본인은 빠져나가고 이런 방법이 있는 건데 김혜성 이 사람이 뭐 나가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도 결국은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외국에 출국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거 전부 다 밝히면 단순하게 그 본범으로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범인 도피라던가 뭐 여러 가지로 추가 혐의가 밝혀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그 옆에 영부인 이런 그 권력의 언저리에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그 건건이 뭐가 될 만한 거에서는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건 어쨌든 엄벌에 쳐야 될 사안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김혜성 집사, 김건희 집사, 김혜성 씨의 신병 확보를 확실히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진실을 제대로 파헤쳐줬으면 좋겠습니다.